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52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가 알파신 분석을 갖고 왔는데요. 그것보다도 그 전에 저희가 또 2주 만에 승부 예측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진짜 아주 칭찬해. 네. 네, 올킬을 하셨어요, 한준희 위원님이. 네, 세 경기를. 저도 2개 맞췄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까 봐. 살도 빠지셨잖아요. 자랑 다 하세요, 그냥. 요즘 올킬을 위해서 입산수도를 하고 있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지방이 네. 많이 껴서. 아직은 조금 더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경기를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요. 미스를 하세요.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올킬 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장 의원님이 지난주에 할 때 뭐 이전에 2월 뭐 3월 이럴 때 한 거는 다 이제 다 없애고 지금부터 다시 그랬잖아요. 저도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하지 맙시다. 그냥 지금까지로 딱 끝내면은 네. 어디 있어요? 저는 통산 다승 1위, 통산 올킬 1위 뭐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게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승부 예측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네. 한 10경기씩 하죠. 10경기. 아니요, 오늘은 하지 않고요. 3부에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파씨는 참 이번 라운드 빅 경기였던, 너무나도 많은 게 걸려 있었던 첼시와 맨시티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를 만약에 저희가 승부 예측을 했다면은 사실 첼시 승리를 예측을 하기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의 그 양상을 예측하기는 네. 쉬웠을까요? 전 그 첼시의 생각이 승리를 들더라고요. 예측하기 쉬웠을 것 같다고요? 네. 왜요? 첼시가 여기서 한두 번 더 삐끗하면 그렇죠. 뭔가 토트넘에게 잡힐 만한 그 찬스를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평론들이 사실 영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인트 경기였는데 그렇죠. 네. 첼시가 이제 우승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아직은 조금 있어요. 토트넘은 뭐 네. 비슷한 시간에 수완지 시티전이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그 또 경기 손흥민 토트넘이 선수가, 이기고 네. 그리고 이 경기를 첼시가 졌으면 4점 차였거든요. 맞아요. 디에코스타가 뭐 후반기에 좀 좋지 않은 적이 꽤 있습니다, 시즌 중에. 근데 올 시즌도 역시 후반기 폼이 좋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모제스 선수가 오른쪽 윗백이죠. 부상을 당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무언가 이제 약점이 노출되거나 전체적인 경기력도 조금 떨어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맨시티에겐 기회였고, 맨시티는 전적으로 체력이 좀 떨어져서 후반, 중후반 이후에는 좀 경기력이 저하되는 기미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비드 실바 선수나 뭐 다른 일부 축 선수들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첼시가 이겼지만 경기면에서 봤을 때, 경기 내용면에서 봤을 땐 사실 맨시티가 결코 뒤지는 경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지난번 첼시가 이겼을 때도요. 올 시즌에 그때는 이제 맨시티 원정 가서 이겼는데 그때도 점유율은 맨시티가 훨씬 압도를 했습니다만 역시 디에코스타에게 한 방에 넘기는 상황에서도 실점이 됐었고 윌리안 선수에게도 역습을 허용해서 바로 실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첼시의 어떤 모지스의 부상이나 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약점을 공략을 해서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해보기보다는 그 역습에 또 대비하는 차원의 약간 보수적인 운영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경기를 자신의 어떤 스타일대로 좀 깔끔하게 끌어나가지 못하는 하나의 또 원인도 됐습니다. 네, 자, 모든 골이 사실 전반전에서 다 나왔는데요. 저희가 알파진 영상을 통해서 또 자세한 분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킥오프의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보통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운영은 이 센터백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날은 콤파니 선수가 모처럼 또 선발 주장을 했습니다. 몸이 조금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센터백이 좌우로 크게 이제 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실질적인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겸 홀딩 역할을 하는 그런 선수가 뒤로 빠지면서 오른쪽 수비수로 나서는 선수 혹은 왼쪽 수비수로 나서는 선수가 빌드업 시에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공격 시에는 3-2-4-1과 같은 그런 전형으로 공격 시에는 내려선 상대 선수의 어떤 숫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서 주도권을 잡고 또 측면이나 중앙 공격을 많이 숫자 싸움을 해서 압박을 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날은 4백의 정상적인 밸런스의 운영입니다. 델프와 페르난지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기용을 했어요. 나바스 선수, 오른쪽 수비수로 공격적인 나바스 선수를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페르난지뉴 선수는 측면 빈 공간을 역습을 당할 때 커버를 하는 그런 롤을 맡기면서 같이 또 공격 시에는 페르난지뉴는 박스 투 박스 역할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식의 운영을 했습니다. 첫 경기 때 역습에 한 번에 무너졌던 것이 결국은 이쪽 측면 커버 그리고 또 중앙에서의 숫자가 다 공격을 하다가 완전히 뚫리면서 무너졌던 상황을 고려해서 2명의 미드필더를 배치를 하고 역습 시에는 또 커버할 수 있는 자원을 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평상시와는 다른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색깔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콤파니는 또 오랜만에 선발주장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초기 빌드업, 1차 빌드업에 있어서 깔끔하게 풀어나가지 못하고 쇼패스 게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압박에 밀려서 롱패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지금도 압박에 밀리고 횡패스가 되고 측면 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또 압박에 당하고 여기서 결국은 긴 패스로 들어가는 이러한 공격. 이런 공격이 사실 펩 과르디올라 감독 시절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긴 패스로 가다 보니까 세컨볼 상황이 되고 거기서 상대 역습에 능한 첼시에게 볼을 뺏기면 그래서 알론소로부터의 패스가 나가고 지금 아자르 선수에게 잡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나바스 선수, 이 나바스 선수는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간 밸런스였기 때문에 페르난지뉴가 이 커버를 나가줘야 되는 롤인데요. 지금 5분밖에 안 됐는데 5분 동안에도 펩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정도의 커버가 잘 되질 못했어요. 좀 미진했습니다. 지금도 페르난지뉴가 가긴 합니다만 그냥 패스를 좀 쉽게 허용합니다. 공간을 좀 내주면서. 근데 전체적으로 역시 맨시티의 약점이 올 시즌 뭐 내내 계속됐던 약점이 이 경기에서도 사실 고스란히 좀 지속되는 모습이 또 나왔는데, 그러니까 점유를 많이 하더라도 그것에 상응할 만큼 이제 충분한 골을 넣지 못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수비적인 열분이 노출이 되면서 이제 상대에게 골을 허용하고 이런 맞습니다. 약점인데 거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맨시티는 분명히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측면 수비 영입이 있어야 됩니다. 이날도 결국은 이제 나바스 선수가 그래도 기존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들보다는 스피드 면에서는 그래도 좋은 선수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면서 최근에 나바스 선수를 계속 오른쪽 윙백으로 기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바스 선수가 원래 평생 해오던 것이 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왼쪽에 클리시 선수도 이날 전체적인 경기로 보자면 역시 그쪽도 좀 고전을 했던 부위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올 시즌 뭐 계속 본인도 괴로웠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이 경기에서도 결국은 또 고스란히 또 다시 한번 노출되면서 결국은 또 첼시에게 승리가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드린 대로요. 빌드업 자체가 중앙에 있는 2명의 미드필더 쪽으로 전개를 시켜주는 루트가 잘 되질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한 명이 내려와서 3백 형태로 실바나 다른 데브라이너가 와서 받아주고 들어가면서 연계가 됐는데 지금 9분밖에 안 지났는데 계속 측면 쪽, 나바스, 또 간혹 클리시 측면 쪽으로 바로 전개되는 루트가 됐는데 그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왼쪽 윙백 알론소 선수 그리고 또 아자르 선수까지 이렇게 협력 수비가 들어오죠. 그런 상황에서 측면 쪽이 계속 고립이 되고요. 또 이 상황에선 첼시가 한 명이 압박을 나가면 3백의 스토퍼 붙습니다. 데브라이너까지 바로 또 견제를 당하면서 빌드업 자체가 잘 전개가 되질 못했습니다. 초반에요. 지금도 자 다비드 루이즈가 끊어내고 첼시의 역습인데요. 역시 첼시는 아자르 선수의 폼이 이날 괜찮았고요. 전체적으로 아자르 선수가 중심이 돼서 역습을 풀어나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역습 이후에 코스타 선수가 이날 부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원터치 전개가 잘 안 되는 것을 아자르 선수가 많이 풀어줬죠. 방향 전환을 오른쪽으로 잘 해줬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첼시의 이날은 오른쪽 윙백이 모지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스필쿠에타를 오른쪽 윙백 모지스 자리에 기용을 했어요. 근데 역시 아스필쿠에타가 이 자리가 본인이 또 편하죠. 예전에 많이 해봤던 자리이기 때문에 오버랩을 아주 확실하게 지금 타이밍 맞게 나와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네 선수가 첼시와 다르게 첼시 윙포워드들은 수비 쪽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다가 들어가는 데 비해서 맨시티는 윙포워드들이 지금 전진을 많이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네 선수가 사실 이쪽으로 와서 커버를 해야 되는 위치인데 너무 멉니다. 백업이 되질 않죠. 그 상황에서 자 지금 페드로 선수가 잡고 아스필쿠에타의 언더랩. 언더랩 쪽으로 패스가 들어가죠. 이 자네 선수는 전혀 커버가 안 되고 클리시 혼자서 2명을 상대하면서 여기서 아스필쿠에타의 꺾어준 패스가 나오고요. 아자르 선수의 슈팅이 나옵니다. 결국은 왼쪽 공간에서도 압박을 당해서 커버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반대쪽은 사실 페르난지뉴는 커버 역할을 좀 많이 맡았습니다만 델프 선수는 왼쪽 커버 역할을 확실히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네 선수까지 수비 가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 그쪽에서의 숫자 싸움이 불리해졌고요. 클리시 혼자 수비하기는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공이 방출이 돼서 실점이 됐습니다. 물론 콤파니 선수 약간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만 자 12분 초반에 계속 실마리를 풀지 못하던 상황입니다. 지금도 뭐 이 협력 압박에 또 측면 쪽으로 지금 경기를 풀다가 또 잡히죠. 첼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바스 쪽 올라오는 것만 끊어서 반격하면 역으로 첼시 찬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첼시가 알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케일 선수가 바로 역습 패스를 내주고 자 지금도 이제 아자르 선수의 또 역습 기회죠. 이렇게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점유율은 맨시티가 잡아갑니다만 자신들이 잘했을 때 빌드업이 전혀 나오질 않고요. 오히려 좀 답답한 측면 쪽 빌드업이 나가면서 끊겨서 또 역습당하고 계속 이런 흐름이 반복됐던 전반 초반입니다. 첼시는 이미 지금 보시면 페드로 또 이쪽에는 뭐 아자르 선수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윙포드들이 지금 협력 수비를 할 수 있는 간격을 잘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으로 벌려도 빠른 전개가 아닌 이상은 첼시의 협력 수비에 좀 많이 고전을 하는 형태죠. 자, 지금 왼쪽에 클리시 오바랩을 봐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페드로 선수 바로 들어가죠. 이쪽은 충분히 숫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스플리쿠에타 있고 또 스토퍼인 주마까지 3명이 지금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미드필더도 역시 파브레가스와 캉테 선수도 수시로 이제 측면을 도와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위험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첼시는 수비가 됐습니다. 그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의 가장 기본은 역시 최대한 지속적으로 삼각형을 그렇죠. 자주 네. 만들거나 혹은 뭐 다이아몬드형을 계속 만들거나 이것이 이어지는 게 과르디올라 축구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포메이션과 선수 기용에서부터 사실은 이날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라든가 이 다이아몬드 골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드의 구성 그대로 4-2-3-1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다른 팀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과르디올라의 팀은 사실은 이걸 많이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네. 그러니까 3-2-4-1 형태로 전개가 돼야 다이아몬드 형태가 잘 짜여져서 중앙, 대각선 패스, 움직임 결들어지는데 이날은 4-2-3-1을 오랜만에 좌우 밸런스가 그대로 고착화된 4-2-3-1을 썼거든요. 나바스 선수도 들어갑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좀 빌드업이 매끄럽지를 계속 않았어요. 자, 계속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지금 아게로 선수가 전방 쪽에 있다가 슬슬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바드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중앙에서의 패스를 통해서 중앙 쪽에서 무언가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원터치 패스 들어갔고 실바가 다시 내주고 자, 아게로가 뒤에서 끌고 와서 슈팅까지요. 이게 20분인데요. 그나마 맨시티가 공격다운 공격을 해서 슈팅다운 슈팅을 한 처음입니다. 네, 20분 동안 풀지 못하고 계속 자신의 스타일을 지금 구축하지 못했던 맨시티입니다. 압박의 라인이 들어오니까 네, 이쪽에서 좀 실바 선수나 아게로 선수 또는 데브라이너 선수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자, 5백 형성이 됐을 때 이 사이 공간, 네, 이 공간으로 와서 공을 받아서 들어가려는 움직임. 그것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측면 쪽보다는 중앙에서 무엇인가를 풀려는 노력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실바 선수가 좋은 위치에서 볼을 잡고 패스. 데브라이너에 맞긴 했습니다만 좋은 패스가 나갔고. 근데 문제는 분위기를 잡고 좀 공격적으로 이제 나가려는 분위기였다 보니까 페르난지뉴 선수의 롤은 사실은 맨시티에 확실한 홀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 투 박스 역할까지도 같이 맡겼습니다. 측면 커버에. 좀 많은 부담을 줬죠. 이날 이것도 지금 공격적으로 올라오니까 공격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끊겼을 때입니다. 끊기고 지금 첼시에게 역습을 당하니까요. 바로 이 공간이죠. 네, 이 공간. 페르난지뉴까지 올라가 버렸을 때 델프 선수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른 선수도 아닌 아자르 선수에게 쉽게 준다는 얘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밸런스가 또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뒤늦게 페르난지뉴가 커버를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밸런스가 흐트러졌어요. 허겁지겁 들어오느라고. 거기서 한번 빙글 도는 아자르의 특유의 턴 그리고 패스. 네, 파브레가스의 슈팅인데 이게 맞고 또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렇게 첼시의 역습은 위협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전개가 됐고 맨시티는 아직까지는 실마리를 확실히 풀지 못했습니다. 쿠르투아 키퍼인데요. 네. 네. 이 선수에게 줬어요. 어처구니 없는 패스 미스죠. 네. 이거 웬 떡이냐? 실바 선수인데요. 잡고 슈팅. 네, 리바운드 그런데, 실점입니다. 네. 맨시티가 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계속 첼시에 끌려가는 흐름에서 맨시티에게 좀 힘을 많이 줬죠. 네. 쿠르투아 키퍼가
큰 실책을 한 것입니다. 첼시는 사실 청천벽력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들 시나리오대로 지금 잘 해왔단 말이에요. 잘 꾸려왔는데 여기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런 실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첼시 입장에서 경기가 말릴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포인트였는데 네. 이게 또 맨시티가 그걸 유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예, 예. 곧바로 만회를 또 했어요. 첼시가. 맞습니다. 1대1이 되면서 심리적으로도 맨시티가 지금 힘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보시면 페르난지뉴 선수가 이런 능력이 있죠. 지금도 바로 이 수비지가 3명이나 있는데도요. 하나의 시야를 지금 확보를 하고 바로 직선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상당히 좋은 패스죠. 실바 선수가 위치해서 이제 역습을 전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역습을 이제 살렸어야 됩니다. 자, 자네 선수의 1대1 찬스인데 이번엔 쿠르투아 키퍼가 그래도 타이밍 맞게 잘 나왔는데 문제는 주마 선수가 그 1대1이 된 이후부터 중앙 공격이 조금 맨시티가 많아졌는데 그리고 템포도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피드를 좀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세컨볼 상황인데요. 근데 역시 첼시는 이런 세컨볼 상황에서 이 아자르 선수가 역시 풀어주는데 또 하나의 이 분위기를 바꿔주는 선수거든요. 첼시의 현재 전술에선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아자르 선수는요. 원터치 패스를 코스타에게 주고 또 들어가죠. 무브먼트 들어가고 코스타가 지금 잘 내줬는데요. 쓸데없는 파울했어요. 코스타 선수가. 지금 완전한 찬스입니다. 네. 이걸 왜 잡아 끄나요? 네. 코스타 선수는 이날 뭐 활약이 아자르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그러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쓸데없는 파울입니다. 이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계속적으로 노출된 이 페르난지뉴 선수의 어떤 커버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른쪽 커버.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좀 불안한 모습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결국 파브레가스의 패스가 나가는데요. PK 내줍니다. 이 페르난지뉴 선수가 뒤늦게 따라갔다가 페르난지뉴 선수도 지금 실수했다라는 이제 표정이에요. 근데 이날 부하가 너무 심했어요. 부담이 좀 많은 역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느린 그림 보시면 이미 페드로 선수가 지금 자리를 잡았죠. 네. 뒤늦게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밸런스가 잡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발 아웃사이드 페인팅 하나에 다리를 거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를 두고 포백을 보호하면서 측면 커버를 시키는 이런 상황이면 아마 수비 밸런스가 좀 있었을 텐데 이날 페르난지뉴에겐 사실 너무 많은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들이 좀 노출이 되면서 결국 이것도 하나의 그 빌미가 됐죠. 후반이 시작되고 나서 콘테 감독이 용병술에 있어서도 이날은 펩 가르디올라 감독에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33분 이후에도 맨시티는 중앙 쪽으로 공격, 아까와 같은 실바나 데브라이너가 또는 아게로 선수가 내려와서 공간을 잡고 빠른 리듬에서의 어떤 부분 전술 시도하려는 노력이 많았는데 거기에 주마 선수도 좀 불안감이 있었고 특히 미드필더의 파브레가스와 캉테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2명이 감당하기 조금 벅찬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티치 선수를 기용을 하고요. 주마를 뺐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플리쿠에타는 오른쪽 윙백 자리에서 본래 본인이 있던 스토퍼 자리로 갔고요. 페드로 선수를 오른쪽 윙백으로 내리고 허리 라인을 캉테 선수가 홀딩, 역삼각형으로 수비할 때는 마티치와 파브레가스 3명을 놓는 전형으로 바꿨어요. 결국은 전반 후반부에 잘하던 맨시티의 중앙 공격 패턴이 또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게 결국 맨시티가 좀 풀리는 상황은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 공간에 특히 다비드 실바 선수가 들어가서 그렇죠. 활약을 할 때 이제 맨시티가 좀 좋은 흐름이 돼요. 그거를 마티치를 추가 투입을 함으로써 그 상황을 방지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아주 일거양득이죠. 주마 선수의 불안감도 이제 아스플리쿠에타 선수 맞습니다. 원래 자리로 보내면서 또 커버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마티치 투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의 한 수였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한 골차 승리를 계속 지킬 맞습니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반면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격 좁히라는 얘기입니다. 네,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든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미 벌써부터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수비 라인과 허리 라인, 2선 이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맨시티의 경기 템포가 루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은 계속 좁히라고는 얘기하지만 선수들이 몸이 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지금 속도감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실바 선수가 풀어주려는 노력입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캉테 선수가 지금 포백을 보호하고 마티치 그리고 파브레가스 미드필더 3명이
실질적으로 수비에 내려왔을 때는 3명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요. 중앙 쪽에서 실바 선수 혼자 원터치로 풀고 부분 전술을 하기엔 좀 역부족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원터치. 네, 다비 루이즈가 또 커팅 들어오죠. 그러면 또 역습입니다. 첼시는. 때려 넣습니다. 네, 부담이 있는 거죠. 맨시티는요. 맨시티가 그리고 변화를 주는 카드가 참 없어요. 없어요. 이날은 다른 경기 때는 빅매치 때 플랜 B를 가동한 경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날은 플랜 B를 전혀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맨시티가 후반에는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내용이 됐고요. 첼시가 역습을 할 때 벌써 지금 4명이 공격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다시 재역습을 하는 것이 더 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콤파니 선수가 원터치로 재역습 패스를 잘 내줬거든요. 자, 자네 선수가 주고 데브라이너 원투 패스를 잡았습니다만 네, 다비드 루이즈. 네, 이날 다비드 루이즈의 수비는 거의 최고였다. 네, 커팅, 공중볼 그런 판단에 있어서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성공률을 보였고. 자네 선수도 이날은 평점 상당히 낮을 만한 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전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비 가담도 잘 안 되는데 그러면은 공격에서라도 뭔가를 좀 개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날이었죠. 아자르 선수, 네, 첼시의 역습에 거의 혼자서 실마리를 풀어주죠. 네, 아자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첼시는 위협적인 역습을 간간히 계속 시도할 수 있었어요. 야, 아자르 없으면은 또 첼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절대 내보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현재 네. 콘테 감독의 전술이라면 아자르 없으면 망합니다. 공격이 거의 잘 안 될 네. 거예요. 그럼. 그래서 아자르 이적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생각엔 아자르 빼고 다른 어떤 선수가 와도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아자르 같은 유형이 제일 좋다. 그래서 아자르를 첼시는 잡아라. 네, 그렇게 최지은 얘기를 하고 의원님 싶네요. 아자르 목숨 걸고 사수하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네. 제가 사수할 의지는 없고요. 네, 알아서 하겠지. 제가 사수한다고 되겠습니까? 오히려 코너킥 세트피스에서 한 2차례 정도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날려버렸어요. 이게 이제 인저리 타임 때 자, 스톤스 선수의 문전 앞에서의 슈팅. 이걸 날려버렸습니다. 네. 우리 돌. 이불킥이죠, 네. 이불킥.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좋은 찬스까지 이거를 잘못 맞췄어요. 네. 결국은 마지막에 세트피스 기회도 놓치면서 맨시티는 2대1로 지고 말았는데 이날은 전체적으로 사실 첼시도 선발 라인업 구축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모지스의 공백을 완벽하게 채웠다고 볼 수 없을 네. 만큼 약점이 약간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펩은 그걸 공략을 못했고요. 빠르게 콘테는 그걸 다시 조치를 했고 펩은 현재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변화, 플랜 B를 가동하지 못했다. 네. 감독 싸움에서 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첼시의 한 점차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첼시가 2대1 승리를 거둔 경기 저희가 알파신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토트넘, 2위 토트넘과의 승점 차가 7점 그대로 7점이 유지가 차입니다.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첼시의 향후 일정이 맨유 그리고 토트넘을 상대를 해야 보머스전 돼요. 끝난 다음에. 네. 네. 그때가 이제 약간의 그렇죠. 그런 결정 굳히기 그 기간일 것 네. 같아요. 요 경기 넘어감으로써 고비는 제가 봤을 아주 땐 큰 거의 고비를 하나 넘겼어요. 거의 넘겼습니다. 위험 요소는 있죠. 네. 첼시는 아자르가 혹 다치거나 코스타 선수가 계속 부진하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주축 선수들이 폼이 떨어지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대체 자원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것이 이제 같은 베스트 11을 계속 끌고 온 팀의 하나의 약점이기도 한데요. 그런 변수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사실 맨시티에 좀 아쉬웠던 점을 많이 분석을 해드렸는데 사실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첼시가 그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모습이랑은 사실 많이 다르잖아요. 디에고 코스타가 부진해서 그렇습니다. 네. 코스타만 살면은 역습이 삽니다. 네, 조금 더 좋은 역습들이 나올 텐데요. 자, 이제 8경기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은 누가 들게 될지 이제 곧 결과가 나옵니다. 자, 정말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분수령을 일단 첼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원투펀치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 드린 대로 1부에서 오늘 승부 예측은 없습니다. 3부에서 하도록 하고요. 1부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